선영아, 너 무슨 돈으로 이런 곳에 우릴 부른 거야? 하루치 밥값이 내 월급일 텐데. 설마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네. 무능력한 주제에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어? 미경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와 놓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침착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시간인 것 같네요. 뭘 말한다는 거야? 이 호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여 년간 무능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무시하고 비하했고 결국 집에서까지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며느리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 그런데 밤만 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졌을 때 시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몰입해서 들어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일찍 일어나기였죠.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선영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호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말입니다. 15평 남짓한 이 아파트는 이미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에 장판도 모서리가 들떠 있었죠.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여름이면 습기로 곰팡이가 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이곳이 지난 20여 년간의 쉼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8배 나이답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성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 눈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가끔 믿기 어려운 그런 비밀 말입니다. 부엌으로 향한 선영은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네 식구 아침밥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시든 상추, 김치 몇 포기,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든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김치찌개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선영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며느리, 벌써 일어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이 일상이었죠. 선영은 고개를 돌려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나?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 이런 시끄러운 동네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예전 우리 집은 그래도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듣기만 했죠. 이미 2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뭔가 도움이라도 되는데 넌 친정도 변변찮고 본인도 무능력하고 참 팔자가 기구하다.
우리 집안에 무능한 며느리 하나 들여놔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치를 썰던 칼날이 도마 위에서 정지했죠. 하지만 곧 다시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걸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말 좀 해봐라. 벙어리냐? 내 말이 틀렸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과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나? 정말이지, 우리 민호도 참 못났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때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후회와 원망이 담겨 있었죠. 그때 시누이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파마를 새로 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죠. 미경은 45살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있어요? 참 불쌍하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미경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만 응답했죠.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내 언니는 정말 답답해.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보조나 하면서 월급은 얼마나 받겠어? 우리 집 가게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집만 되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말에 미경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일에서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자영업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큰 회사라도 들어가든지 해야죠.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은 계속해서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양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간을 맞추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선영을 주제로 한 험담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보통 며느리들은 결혼하고 나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선영이는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 의욕도 없고 진취성도 없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언니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기 의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신이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식탁에 아침밥을 차려놓고 선영은 남편을 깨우러 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보, 아침입니다. 일어나셔야죠. 그래, 알았어. 민호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선영도 알고 있었죠. 매출이 떨어지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요. 여보, 정말 일어나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몇 번 더 깨워서야 민호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죠. 식탁에 앉은 네 식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경은 가끔씩 선영을 흘겨보며 뭔가 불만스러워했죠. 민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에는 경제면의 어려운 소식들이 가득했어요. 참, 선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친척들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일찍 와서 준비해라. 체면 때문에라도 음식은 제대로 차려야겠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 모임이라는 것도 결국 선영이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었죠. 장보기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와. 너무 초라하게 입으면 우리까지 창피당한다. 미경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맨날 그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좀 신경 쓰면 안 돼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선영은 설거지를 마친 후 회사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평범한 정장을 입었죠. 그 옷차림은 정말로 평범한 사무직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숨기고 살아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언젠가는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선영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답, 간단한 번역 업무까지.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는 선영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동료들도 선영을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선영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해외 법인들로부터 온 보고서, 호텔 운영 현황, 투자 관련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선영은 그 메시지들을 빠르게 확인하고는 다시 평범한 사무보조 직원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친척 모임 준비에 바빴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미경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죠. 선영아, 음식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친척들 앞에서 창피 안 당하게 제대로 해라. 특히 내 시숙모는 까다로우니까 조심해. 네, 걱정 마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올 것이라고. 숨기고 살아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친척 모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선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시댁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숙모와 시고모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둘러앉아 근황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민호 회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작년에 들었을 때는 꽤 잘 된다고 했는데. 시숙모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최근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서요. 민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시숙모는 눈치가 빨랐죠. 설마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지? 표정이 영 좋지 않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무의 전화였죠. 민호는 급하게 자리를 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위험합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 상무로부터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거래처 3곳이 동시에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고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 살림은 어떻게 하고?
지금으로서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여 년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저녁 모임이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죠. 마지막 친척이 문을 나서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호가 달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도 오빠지만 언니는 뭐 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해봤나요? 미경의 화살은 선영을 향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죠. 맞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선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도움도 받고 본인도 뭔가에서 집안의 보탬이 되는데 넌 20년 넘게 뭘 했어? 그 작은 회사에서 푼돈이나 벌어오면서. 선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 좀 해봐라. 이 상황에서도 할 말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뭘 했길래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겠어? 미경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20년 동안 언니가 우리 집에 뭘 해줬어요? 그냥 얹혀 살기만 했잖아요. 오빠 월급으로만 살아오면서.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이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정은 뭐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친정에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선영의 친정은 이미 10여 년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그러니까 더 문제지. 의지할 곳도 없고 본인 능력도 없고 이런 며느리를 왜 들였는지 모르겠다.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일찍 회사로 나갔고 곧 더 나쁜 소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회사가 정말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다음 주까지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멘붕 상태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당분간은 실업급여라도 받아가며 버텨야죠.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요. 하지만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의 분노는 다시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가 선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2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 다른 며느리들은 위기가 닥치면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넌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 미경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오빠 회사가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인 게 다 언니 탓이에요.
선영은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무능한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더 이상 얼굴 보기도 싫다. 민호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호야,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 하나 안 되는 여자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랑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미경은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쌌죠. 20여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선영이 도착한 곳은 서울역 근처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는 선영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고시원 관리인은 중년 남성으로 선영을 보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죠.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고시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잠시 머물 예정입니다. 선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맞은편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별로 공용이었고 부엌도 따로 없어서 전자레인지 하나가 복도 끝에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선영은 가방을 풀며 이 작은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20여 년간 살던 집에서 나와 이런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 기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참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선영은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20살에 민호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로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차가운 대우가 시작되었고 선영은 점점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영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결혼 5년 차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그것이 예상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처음에는 작은 건물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선영의 안목과 판단력은 놀라웠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비웃는 사이 선영은 조용히 자신만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여성 그 자체였어요. 회사 동료들도 선영의 상황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의 방음이 좋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평소처럼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옥상의 한적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곧바로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보낸 일일 보고서들이었죠. 도쿄 지점에서는
신규 호텔 오픈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분기별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뉴욕 지점에서는 맨해튼의 프리미엄 호텔 인수권에 대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선영은 빠르게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간단한 지시사항들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이것이 선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선영은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컵라면이 전부였어요. 시댁에서 내 식구 밥을 차려주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밤 9시가 되자 선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노트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비싼 것이었죠. 선영은 노트북을 켜고 안전한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곧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의 각 지역법인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엘리트들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인사한 것은 도쿄 지점장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안건부터 시작할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에 회사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싱가포르 지점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장이 화면을 공유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 객실 점유율도 90%를 넘겼고 레스토랑과 부대시설 수익도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성과네요. 다음 분기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스위트룸 오픈과 함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쿄 지점은 어떤가요? 도쿄 지점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호텔 오픈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약률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점의 실적 보고부터 신규 투자 계획, 인사 발령,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뤘어요. 선영은 모든 안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각 지점장들은 그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맨해튼 호텔 인수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최종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승인합니다. 다음 주 내로 계약을 완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이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닫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20여 년 전 21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차가운 대우를 받으면서 선영은 스스로를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서 결국 국제적인 호텔 그룹의 오너가 되었죠. 하지만 선영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여 년간 무능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호텔그룹 대표이사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전국에 20개가 넘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여러 법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숨길 때가 되었나?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지금 더 이상 무능한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시댁 사람들이 진짜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김선영으로서 호텔그룹 오너로서 살아갈 때가 온 것이었어요. 선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댁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연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집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방법이 없는 거니?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돈 좀 빌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다들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빌릴 수 있는 한도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집까지 잃으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야. 미경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영을 무시하며 여유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가 막막했어요. 오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친척들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봐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 시숙부한테 연락해 볼까요? 다음 날 민호는 시숙부를 찾아갔습니다. 시숙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댁 친척 중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숙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숙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민호야,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말이야. 자금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숙부, 그냥 당분간만이라도. 아니야, 정말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집 상황은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 선영이가 20년 넘게 별로 도움이 안 되었잖아. 그런 며느리를 둔 집안에 돈을 빌려주기는 좀 그렇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숙부마저도 선영을 탓하고 있었어요. 시고모를 찾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야,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 그리고 내 며느리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고모, 선영이는 지금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아, 그래? 그럼 더 안 되지. 집안 위기 때 도망간 며느리를 둔 집안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선영에 대한 비난이 따라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선영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시어머니와 미경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선영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 앞에서도 창피당하는 거야.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쓸모없는 며느리만 없었어도 우리 집은 안 망했을 거야. 20년 동안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집만 되었잖아요. 맞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위기가 오면 친정에서라도 도움을 받는데 그 여자는 친정도 없고 본인 능력도 없고 시어머니의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인맥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냥 무능력하기만 하니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다음 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들마저도 모두 거절했거든요. 오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미경이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와. 선영이를. 어머니, 그 여자가 나간 게 잘못이야. 집안 위기 때 도망가다니. 당장 찾아와서 뭐라도 해보라고 해. 하지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선영을 그렇게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찾아와 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선영은 고시원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일했지만 밤이 되면 국제적인 호텔 그룹의 오너로 변신했어요. 그날 밤에도 선영은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투자 펀드와의 대규모 투자 유치건이었어요. 사장님, 유럽 투자진들이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런던 법인장이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 자금으로 아시아 지역 확장 계획을 본격화할 수 있겠군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는 업계에서도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최종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선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회사 부도와 관련된 정보들이었어요. 사실 선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 것도, 심지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도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져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선영은 회사에서 연차를 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을 위해서였죠. 동료들은 선영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공항에서 선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했어요. 1등석 티켓을 들고 있는 선영의 모습은 고시원에 머물고 있는 초라한 여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계약 체결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영은 유럽 투자진들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이번 투자로 아시아 호텔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선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무능한 며느리로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선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선영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시댁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미경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마도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며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선영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때 시댁에 마침내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최종 통보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집이 다음 주 화요일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호는 그 통보서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는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경이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원망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어. 시어머니는 선영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만 없었어도 능력 있는 며느리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미경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말 그 여자 때문이에요. 20년 넘게 우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으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더니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웃들도 소문을 들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며? 참 안 됐네.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런 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여자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정말 무능력한 며느리였어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 뭘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럼 더 안 됐네. 위기 때 도움이 되는 며느리를 둬야 하는 건데. 이웃들의 동정 섞인 말들이 시댁 식구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집을 비워달라는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가 낙찰되었고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미경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5살에 갈 곳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일단 친척집이라도 찾아봐야겠다. 민호가 말했지만 이미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가 거절당한 상황에서 집까지 비우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숙부에게 연락해봤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민호야, 우리도 좁은 집인데 내 식구를 다 받을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시고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 그리고 내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런 때 남편을 혼자 두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선영에 대한 비난이 따라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선영 때문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야. 맞아. 보통 며느리들은 위기가 오면 친정에서라도 도움을 받는데 무능력한 며느리를 둔 집안의 최후가 이런 거지.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20여 년간 살던 집의 가구들도 대부분 처분해야 했어요. 그나마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챙겨서 더 좁고 더 낡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거처는 원룸 2개를 연결해 놓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부엌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예전 집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이게 사람이 살 곳인가. 시어머니는 새 집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비참했어요. 어머니, 일단 여기서 버티면서 다시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민호가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의 주소를 어렵게 알아낸 것이었어요. 고시원 앞에서 선영을 기다리던 민호는 퇴근하는 선영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민호의 모습은 2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선영아, 사실은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리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민호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잃었다는 것,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건가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제 끝이다. 민호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어요. 선영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절망에서 원망을 표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망한 것도 내가 무능력해서야. 다른 며느리들은 위기 때 뭔가라도 해보는데 넌 정말 아무것도 못해. 선영은 조용히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이 상황에서도? 민호는 선영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 정말 끝이야. 우리는 이제 끝이다.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평소처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장님, 내일 뉴욕 타임스퀘어 호텔 오픈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뉴욕 법인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시댁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신에 대한 진짜 생각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숨기고 살던 시간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와의 만남 이후 선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무능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확인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정장을 입고 고시원을 나선 선영의 모습은 한결 당당해 보였어요. 선영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법무법인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선영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곳이었죠. 로비부터 사무실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정중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과는 15년째 함께 일해온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탁드린 건들은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호텔 그룹의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릴까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그 파일에는 선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사업체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재 국내에는 23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계시고 해외에는 일본 5개, 싱가포르 3개, 미국 4개, 유럽에 6개의 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각 호텔의 운영 현황과 수익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내외 전체 합쳐서 약 2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사업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청하신 개인 자산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현재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금액이 500억 원, 각종 투자 자산을 포함하면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선영은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여 년 전 27살에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했던 투자가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법적 권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자산과 사업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혼 전에 시작하신 사업이고 결혼 후에도 별도 재산으로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배우자나 시댁과는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남편분의 회사 부도와 관련된 정보도 조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현재 부채 총액이 15억 원이고 집 경매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호 회사의 부도 과정과 현재 시댁의 재정 상황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부채를 모두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의 개인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장님께 의무가 없는 부채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영이 숨기고 살아온 자산들은 모두 개인 소유였고 시댁의 부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숨기고 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간 선영과 일해오면서도 왜 가족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능한 며느리일 때와 능력 있는 사업가일 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여 년을 그렇게 사신 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어요. 심지어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김 변호사는 선영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 정체를 공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제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선영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후 선영은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20여 년간 자신이 건설한 호텔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어요. 명동의 프리미엄 호텔,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 여의도의 컨벤션 호텔까지 모든 곳에서 직원들은 선영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안내해 드릴까요? 각 호텔의 총지배인들이 선영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선영은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깐 둘러보는 것뿐입니다. 선영은 자신이 만든 호텔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자신이 시댁에서는 무능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어요.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선영은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화상회의에서도 선영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도쿄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군요. 사실 저희도 사장님께서 더 전면에 나서 주시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내 사업 부분에서 사장님의 직접적인 지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장도 거들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호텔 그룹의 오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선영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에는 김선영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명함이었지만 곧 사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무능하다 욕먹은 시간은 날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서겠다.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선영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댁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댁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능한 며느리가 아닌 호텔 그룹의 오너로서 만날 예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드디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선영은 민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어머니와 미경 씨와 함께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그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이라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곳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면 한 사람당 최소 30만 원은 들 것이었어요. 어머니, 선영이가 저녁에 만나자고 합니다. 뭐, 그 여자가? 시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그랜드 호텔? 그 비싼 곳에서?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돈으로 그런 곳에 우리를 부른다는 거야? 설마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영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녁 7시 시댁 식구들은 강남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비싼 곳이긴 하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왔지만 여전히 이런 고급 호텔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김선영님 일행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에 프라이빗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테이블 세팅도 고급스러웠고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직 안 왔나?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나타났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한 선영의 모습은 시댁 식구들이 아는 그 여성과는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테이블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선영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니?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선영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돈으로 이런 곳에 우릴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루치 밥값이 내 월급일 텐데 설마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요. 너가 무슨 돈으로?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메뉴판을 본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스테이크 한 접시가 30만 원, 랍스터는 50만 원이나 했거든요. 이런 비싼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선영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놀라워했어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이었거든요. 와, 이게 진짜 랍스터구나.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정말 비싸겠다. 민호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선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한 거야? 설마 빚을 진 건 아니겠지? 빚이 아닙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대접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뭐가 대수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와 놓고.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무능력한 주제에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어?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설마 불법적인 일에 손댄 건 아니죠? 선영은 침착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선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시간인 것 같네요. 뭘 말한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 제 호텔입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선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이 강남 그랜드 호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선영은 더욱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하.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호텔 오너라고? 미경도 폭소를 터뜨렸어요. 언니, 거짓말 좀 작작해요. 무슨 호텔 오너예요? 사무 보조하는 언니가? 정신 나갔나?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호텔 오너라면 내가 재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농담은 그만해.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면 뭐가 달라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남성이 선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음 일정 회의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 올라오시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어요. 잠시만요. 이분이 누구세요? 저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선영이 총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박 실장이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의 가족분들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호텔뿐만 아니라 전국에 23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해외에도 18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선영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님, 오늘 저녁 회의는 내일로 연기해 주세요. 가족들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 실장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여 년 동안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거대한 호텔 그룹의 오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선영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호텔 레스토랑의 정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경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게 정말이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명함에는 김선영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명함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가짜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20여 년 전부터 호텔 사업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선영의 설명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산 거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능할 때와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을 그렇게 산 거야?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고 무능하다고 비웃었으며 심지어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선영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지.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를 무능하다고 욕하고 집안의 모든 잘못을 제게 떠넘기고 급기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요? 미경도 당황해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제 돈을 노리고 더 교활하게 구셨을까요? 그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나섰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와 미경이를 말리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군요. 선영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제 끝이다라고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내 진가를 몰랐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접하겠어. 제발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잖아.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하했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신 것이죠.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JK은행입니다. 고객님의 모든 채권이 인수되어 더 이상 경매나 추심은 없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3자가 고객님의 모든 부채를 대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20억이 넘는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일까요? 시어머니와 미경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준 거지? 혹시 선영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선영아. 시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내가 우리 빚을 갚아준 거니? 네, 맞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과 그룹 계열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선영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인생에 발 들이지 마세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빚을 갚아준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선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갚은 건 빚이 아니라 제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제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며느리야, 그럼 안 돼. 우리가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매달렸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선영이 냉소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군요. 민호도 나섰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됩니다. 선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무능한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호텔 로비를 당당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김선영 그룹의 회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김 비서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도쿄 지점과 화상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신규 투자건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민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가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선영이를 제대로 붙잡아뒀어야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선영이를 무시하고. 민호도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선영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숨기고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겠어요. 선영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에서 선영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한 사업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이렇게 김선영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0여 년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선영은 결국 당당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선영처럼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사랑이란 조건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답게 당당하게 사셔요. 감사합니다.